네, 엔비디아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6%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학개미 분들의 웃음이 오늘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투심이 기술주에 쏠렸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은 또다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언제쯤 3대 지수가 함께 다 같이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어제랑 정반대의 지수 흐름이 나왔는데 꼼꼼하게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0.76%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인 장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간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이날 6.7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전히 기술 또 AI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주장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세는 단기적이었을 것이고 또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실적에 실제로 수치가 찍히고 있는 만큼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팀즈와 오피스를 번들로 묶어서 판매한 게 반독점법 위반이다라는 유럽연합의 주장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주가 일단은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0.4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하락했었던 알파벳, 메타, 아마존 모두 상승불을 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테슬라도 2.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강한 상승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섹터들 한번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빨간불을 켠 섹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에 돈이 풍부하진 않다 보니까 한쪽으로 투심이 쏠리면 다른 섹터들은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장의 승자는 기술주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술주가 웃은 가운데 주택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울상을 짓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일단 풀코퍼레이션이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풀코퍼레이션, 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영장 자재를 판매하거나 건축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영장 건축 수요가 약하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더불어서 수영장 관련주 모두 5%대, 4%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주로도 하방 압력이 번졌습니다. 특히 홈디포 대형주죠. 3.58%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매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침체돼 있다. 수요가 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다시 BRD 지분을 팔았습니다. 7%대였던 지분이 다시금 6% 아래로 5.99%까지 또 축소가 되는데요. 이 소식에 BRD의 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0.9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항공 부품 제조사로 이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최근 일련의 사고들을 겪으면서 부품 안정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다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길 보잉이 인수를 현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주식으로 그 인수 방법을 바꾼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주당 $35 수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 부문의 글로벌 기업인데요. 주가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2029년 만기가 되는 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국채금리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736% 그리고 10년물은 4.2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PC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이 PC 가격 지수로 인플레이션 추이가 확인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국채 금리 또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 일시적으로 멈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WTI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0달러대 유지를 했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국제 금리가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가량 내렸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if you look at the markets are an exact reversal of what happened yesterday. And actually, the prior few days, we had actually had some hope because value stocks had started to do better again. Energy names, for example, financial names had done better than even tech. And so what we're seeing today is a complete reversal of that. All year has been a growth-dominated market, and today we're right back to it. I think if we look ahead for the rest of the yea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politics is going to play a role, at least people's interpretation or how they feel about who's going to win this next el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So what we may have been seeing, and some people may have been speculating already, is that if Trump does win, that should be good for the stock market. Obviously, his tax policy is going to be good for business in general. And I think, again, people may, bet ahead of this coming cycle. So I do think a lot of, so what we tend to see historically is that the back half of the year, June to the election, we tend to see more volatility,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we haven't seen any volatility really over the past 6 months.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volatility may enter the market. Maybe it already did with NVIDIA going down 13%, but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more shifts back and forth depending on who may or may not win this election.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스닥과 S&P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 지표는 어떨까요?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 소비자 경제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발표됐던 지표들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6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하락한 반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높은 생활비와 높은 대출 금리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약화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 대표 주택가격 지표인 S&P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하는데 현재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시장에 필요한 건 금리 인하가 되겠죠.
다만 간밤 되려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강조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통상 연준 안에서도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간밤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멈추거나 오름세로 돌아선다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의사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PCE 발표가 있습니다. PCE 지표 발표와 함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여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밤 발표되는 지표 일단 주목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칼날을 겨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간밤 사이 이번에는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유럽으로부터 반독점법과 관련된 이 위반 잠정 결론을 받은 상황인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면 세계 전체 매출에 대한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유럽 경쟁 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인 팀즈가 현재 자사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웹과 묶어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판단의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7월 집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 구매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집행위는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사 보고서가 발부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징금을 결정하고 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적인 과징금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러한 심사 보고서가 발부된 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이 오픈 AI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5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쪽에서의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 일단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이끈 노보노디스크가 이 미국에서 제조 공장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 위고비뿐만 아니라 오젬픽과 같은 주력 제품들이 추가 수요를 달성하면서 미국 안에서 증설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 들어서는 공장은 오는 2027년에서 29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공장 증설 배경에는 미국의 비만 치료제 열풍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이번 증설이 꼭 필요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위고비 판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중국 판매가 언제 시작될지 또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체중 감량 약물의 초기 시장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구권에서의 활약만으로 덴마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 하나를 통해서 덴마크의 주가 지수는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훨씬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미국을 향한 증설과 중국에 진출하는 노보노디스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연간 행사죠. 프라임데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 동안 이틀간 대규모로 온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프라임데이를 진행할 때 매출이 엄청났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번 2024년은 10번째로 맞이하는 프라임데이인데 지속적으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마존 실적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전에 진행했던 프라임 행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 기간 특정 시간대에는 5분마다 새로운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는 연회비 139달러를 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마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해당 행사 기간 안에서 미국에서는 127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한 아마존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진행되는 프라임데이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경신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으로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다시금 4%대 가격 반등에 나서면서 6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엔비디아에게는 약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주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면에서의 축소를 의미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던 엔비디아와 나스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 이 간밤 있었던 급락에 또 대규모 고래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이 부분이 저점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해내서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금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급등한 만큼 이 이슈 뉴욕 현지와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서학개미 분들이 정말 웃음을 지으며 잠에서 일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특별한 주가 상승 배경이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3거래 일 연속 하락하면서 13% 가까이 뚝 떨어지며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오늘 새벽 6.76%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1,0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3조 달러 선을 회복했죠.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던 만큼 이번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라는 데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월가 애널리스트 대상 조사조에서도 90% 가까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가 지금보다 평균 12%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는 단기간에 워낙 급등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AI 겁론 또는 AI 고점론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가 2000년 3월 닷컴 버블 과정에서 시총 1위를 찍었지만 이듬해 거품 붕괴로 주가가 80% 폭락한 전례를 꺼내들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시스코가 닷컴 버블 말기 매출 감소를 보여줬지만 엔비디아는 올해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등 실적이 탄탄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우수한 마진, 더 나은 자산 훼손율, 더 높은 자본 수익률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엔비디아의 거품론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추가 촉매제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6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HBM과 DM 가격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월가 이상치를 웃돈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또 같은 날 연례 주총을 열고 젠슨1 최고 경장 등 경영진 보성안을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매번 혁신을 보여준 검은 가죽 잠바의 사나이가 시장을 또다시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을 꺼내들지도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검은 잠바 가죽 사나이에게 쏠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인상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듯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미셸 봉은 연준 이사는 이날 런던에서 한 열린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때가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 적절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반등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봉문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물론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이사는 최근 들어 거의 유효합니다. 이달 FOMC 전도표에서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한 이사가 총 4명이었는데 봉문 이사는 이 중 한 명을 꼽히는데요. 향후 물가 둔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전망에서도 금리 인상 카드마저 꺼내들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은 워낙 기술주 반등세가 컸다 보니 봉문 이사의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기술주의 반등세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칼날을 애플한테 겨누더니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겨눴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 팔기 행위가 독과점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경제청국은 이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사보고서는 일종의 검찰의 기소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화상회의 앱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함께 묶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묶음 판매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결국 메시징 플랫폼 메시징 업체인 슬랙이 2019년 MS의 팀즈 끼워 팔기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신고를 했고 5년 만에 EU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MS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MS는 지난해 7월 EU 경제청국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는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EU 경제청국은 이 같은 조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심사보고서 발표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장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집행위는 MS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EU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MS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MS 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장 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했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MS는 과거 익스플로어 끼워 팔기 혐의로 반독점 제재를 받으면서 회사가 휘청거렸던 만큼 경쟁 당국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과징금 부과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대응을 잘 하긴 했지만 유럽연합의 칼날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이제 또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중국 진출, 피트, 다이어트 앤 덴마크산 약이 최고. 자, 어저께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하면서 급락의 우려를 벗어냈는데 급락도 없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어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인데 미국 기업이 아니죠. 덴마크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세계 최고의 각 나라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죄다 모여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1등하는 기업 노보노디스크고요. 덴마크를 넘어서 유럽 전체 시가총액 1위, 가치평가 1위 종목이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유럽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겠죠.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는 LVMH. 우리 루비통과 헤네시로 유명한 이 LVMH가 노보노디스크의 압도적인 상승률에 밀려가지고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의 ASML도 보이고요. 독일의 SAP도 보이고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인디텍스. 저도 자라를 즐겨 입지만 세일할 때 사면은 이득 많죠. 그리고 지금 얘는 무슨 나라죠? 아일랜드도 있고요. 스웨덴 것도 있습니다. 각 나라 핀란드 거 다 있는데 여기서 노보노디스크 기업 가치가 1위다. 이게 ADR로 아메리칸 예탁 증서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페라리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LVMH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네덜란드 ASML도 상장되어 있죠. 이렇게 각 나라의 1등하는 업체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ADR로 거래가 되고 있죠. ASML은 또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그리는 업체죠. 팹리스에 공장이 없어요. 그걸 TSMC에 설계도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TSMC가 그 설계도로 만들려고 하면 ASML의 노광장 열쇠는 그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제일 갑 중에 갑은 ASML입니다. 그냥 알고리즘상 을이니까 슈퍼 을에 있는 거죠. 장비 업체니까. 갑이죠. 어쨌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엄청난 시세다. 여기서 LVMH와의 지금 격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프랑스 LVMH, 네덜란드 ASML, 독일의 SAP, 아일랜드의 엑센추어, 스페인의 인디텍스.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자, 어쨌든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겼다. 마치 축구 경기 같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무슨 유로 2004 준결승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Top 20 Drugs by Worldwide Sales in 2023. 2023년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22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결과가 있는데요. 1위부터 볼까요? 머크의 키트루다 얘기 드렸죠.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만년 2위였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에브비의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세포가 나쁜 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건 좋은데 너무 오바를 한 나머지 내 정상 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게 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너무 오바를 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크론병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대명사 에브비의 휴미라. 우리는 엘러간의 보톡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에브비를 미용업체로도 알고 있긴 하죠.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자 머크의 키트루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알테오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알테오전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IV 제형이거든요. 정맥 주사 제형. 그거를 편하게 집에서도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형 변경 기술을 알테오전이 갖고 있어서 그걸 탐내서 특허 만료 이후를 대비하려고 알테오전하고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죠. 어쨌든 머크의 키트루다가 1등은 올라섰고요. 한을 풀었습니다. 자, 2등은 누굴까요? 2등 에브비의 휴미라입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9년 연속에서 10년 연속으로 가는 벽이 막히기 바로 직전까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했던 게 에브비의 휴미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볼까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했어요. 없었거든요. 2023년도 이전에 없었어요. 여기 덴마크 노보노 디스크의 오젬픽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당뇨병 치료제를 임상하는 과정 속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오젬픽에서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체중 감소 치료제, 체중 조절 치료제로 만든 것이 위고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싹센다가 있었죠.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주 1회로 늘린 게 이 지금 기간을 늘린 게 위고비예요. 근데 왜 지금 오젬픽 위고비가 같이 나오냐? 위고비가 생산량이 딸려가지고 수요가 너무 커니까 위고비를 구할 수가 없으니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처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겠지만. 그러니까 위고비가 없으니까 오젬픽까지 같이 팔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세계 의약품 순위 3위에 등극을 하면서 압도적인 노보노디스크의 있죠? 요 동물 마크. 이 자랑스러운 요 제품을 세계 3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얼마나 더 치고 갈 수 있을지. 위에는 머크의 키트루다와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거대한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과연 깰 수 있을지 오젬픽의 질주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순위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라이즈 에즈 위고비 아이 이즈 어프로브드 인 차이나. 뭐 어쨌든 중국에 도착했다는 것 같죠? 뭐 어프로브드 중국에 도착을 했다 위고비가. 자, 드디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위고비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중국도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먹을 거를 잘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띠룩띠룩 찌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서구화되는 겁니다. 계속. 일본, 한국, 중국 이 순서대로 10년, 20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역사가. 산업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전에 오젬픽은 미리 진출했습니다. 오젬픽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아까 당뇨병 치료제라고 했죠. 2021년에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2023년에 매출이 2배로 늘어요. 중국에서 매출 2배 는 것도 아까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3위에 올라온 것에 기여를 했겠죠. 근데 이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 이게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임상 가운데서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어서 그거를 발전시킨 거라고 했죠. 뭐 요즘에는 또 무슨 뇌까지 고친다고 하죠, 지금.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2026년에 중국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알려진 것만 15종류의 제네릭 의약품 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젬픽에 이어서 위고비가 승인받은 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금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위고비가 모자랍니다, 지금. 생산을 계속해서 100% 가동으로 돌려도 다 팔려서 없어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없으니까 저기라도 처방받고 있죠. 오젬픽이라도 처방받고 있으니 위고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고요.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와 오젬픽 두 개만 그냥 온리 두 개만 생산하기 위해서 41억 달러 규모의 시설 설립 방침을 말했고요. 지금 위고비와 오젬픽이 1년 동안 공급이 초과됐습니다. 그동안도 간헐적으로 계속 부족한 현상이 펼쳐져가지고 이 지금 사실은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름이나 이럴 때 갑자기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데 오젬픽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살 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이 무려 140만 평방피트고요.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랍니다. 지금부터 해도 5년 뒤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헐적 부족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일라이릴리도 나왔고 암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다이어트 약을 다 개발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효과, 선점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가능성이 큰 거죠. 후발주자들은 이거랑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게 뭐죠? 예를 들어 주 1회를 주사하던 거를 월 1회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형태거나 뭐 붙이는 형태거나 이런 다른 부분을 특화된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선점 효과를 누리는 이 기업들의 저기를 꺾기가 힘듭니다. 우위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매출액의 그 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일라이리가 가장 1년간의 매출 추이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서 1위를 했고요. 다이지 쌍교. 자, ADC 접합제 기술에서 지금 나온 기업이죠. 일본에. 이게 지금 2위고요. 그다음에 3위에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위가 암젠이고요. 4위 안에 들어간 기업이 일라이리, 노보노디스크, 암젠이 지금 전부 다이어트라고 하면 체중 감량 조절 치료제.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암젠도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고 맨 밑으로 가면 지금 화이자는 역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22년에 깜짝으로 코로나 백신으로 에브베 휴미라를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다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화이자는 그 다음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화이자가 만약 정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리리 같은 아이템까지 있었으면 얘는 그냥 거기서 더 날아간 거죠, 이거. 화이자가 역성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브비는 여기 중간 정도 딱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리랑 노보노디스크, 암젠까지 여기에 지금 활약이 지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라이리리 뭐 끝도 없습니다. 또 역사의 신고가예요, 지금. 자, 이게 일봉이 무슨 계단식으로 조정을 웬만해선 주질 않아요. 그냥 오늘 보는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봐도 지금 이격이 크게 보이는데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주봉이군요. 주봉이 2번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위클리가 2번 나왔죠. 자, 먼슬리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월봉이에요.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인데 지금 이게 음봉이 나온 게 딱 3달밖에 없거든요. 이 음봉이 나온 게 3달밖에 없는데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년 동안 한 3달 음봉 빼고 전부 다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달의 초반 가격보다 끝나는 달의 종가가 무조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진짜 이게 이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기술적인 이격 빼고는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급락할 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밑에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쳐다만 보는 거죠.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렇다고 이게 급락을 할 것인가. 급락을 할 뭐가 건덕지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급락을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봉이 나오는 달에 자기가 매수를 했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격이 많다고 하면은 급락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끌 가능성이 크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끌면은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동 평균선이 따라오겠죠. 이동 평균선은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개월이자 월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이 먼저 움직이고 그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횡보를 계속하다 보면 얘는 따라오게 되죠. 올라간 거를 뒤에 후행하니까 그럼 어느 사이에 이게 또 붙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안정적인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모습이 나올 거냐면 지금 이게 되게 낮게 보이죠. 이게 착시 효과인데 우리 산을 오를 때 보면은 산 중턱에 올라서 이 중턱까지 올라온 부분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중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정말 낮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이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각도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때도 이 각도가 이렇게 보였다고요. 지금 여기 있었으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차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또 횡보를 해가지고 또 오르면은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죠. 나중에 또 올라가면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그럼 이 지금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 고소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믿고 그냥 가는 거. 아니면은 그걸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고소공포증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납작하게 줄이면 됩니다. 이 세로를 줄여요. 세로를 줄이면 납작하게 보이겠죠. 그럼 고소공포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급락은 있기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횡보 구간은 또 여기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이 완공되려면 지금 5년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세죠. 자, 엔비디아, 노보니디스크, 자 저렇게 계속 가는 기업들. 웬만하면은 조정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조정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놓치기 쉽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위고비 좋은 거 다 압니다. 뱃살 뺄만해. 뱃살 뺄만해. 미 연준의 봄원 이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을 이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금리 인하 환경 만들어진다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일단 전미 경제활동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경제활동 지수란 4개 분야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모두 모아서 이 가중 평균을 산출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는데요. 4월에는 마이너스 0.26을 기록했다면 5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0.18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고요. 0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하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보다는 5월에 지금 경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 단편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연준이 말하면 과연 시장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은 금리와 상관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기 평균 성장
상승세를 웃돈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지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102를 기록했지만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01.3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6월 수치 보시죠. 100.4로 나왔습니다. 일단 6월 수치가 5월 수치에 비해 하향하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블룸버그 전망치가 100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0.4%포인트 정도만 높았을 뿐이죠. 사실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그널이 되는데요. 100을 그렇게 많이 웃돌지도 않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월 수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 또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 수치가 또 내려왔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지수가 1포인트가량 하락한 거는 이 현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지금 경기를 좋게 보더라도 미래 전망이 안 좋으면 이 부분을 연준이 먼저 선반영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현재보다 미래가 안 좋은지도 컨퍼런스 보드가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세부 내역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지수는 5월 140.8에서 6월 141.5로 올라왔습니다. 즉 현재 경기를 조금 5월보다는 6월에 나은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업이 낙관적이다라는 비율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사업이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응답률도 역시 5월에 비해 6월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월 37%에서 6월에는 38%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사업이 비관적이다라는 응답은 낮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응답률은 증가했다. 즉 경기 상황 지수가 오른 배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향후 6개월간의 전망을 예측하는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74.9에서 6월에는 73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개선될 것이다,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 모두 다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약하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게 기대지수 80이 기준인데요. 지금 80 아래로 내려온 지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 제조업의 위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이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월에는 0을 기록했었다면 6월에는 마이너스 10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제조업이 위축 상태라는 것은 생산 감소, 이에 따른 고용 위축, 이에 따라서 또 미국의 성장 동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연준이 경기 상황을 체크할 때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씩은 있지만 우려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컨퍼런스 보드가 향후 12개월 내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그럴 것 같다, 매우 그럴 것 같다라는 응답이 4월과 5월에는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6월에는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버티고는 있지만 경기 과열은 식고 있고 일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위축세로 접어든 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축세가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할 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조금씩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연준 안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사 쿡 미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점에 한해서는 지금 제한적인 정책을 푸는 것, 즉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그 시점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면서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을 했습니다. 즉 경제 지표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해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나온 지표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시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그널에 반영해서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첫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약 67% 정도로 보고 있고요. 9월에 인하가 없더라도 대선이 있는 11월에라도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무려 75%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내 2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예측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가 과열이 싣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은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랜만에 기술주 또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훈풍이 옮겨갈 때는 얼마나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도 포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